상대 진영은 100%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당 선대위 대변인 매치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약간 저쪽.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손 검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문 서머라의 그 영문본에 그 메인티넌스를 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에 이제 그 과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만약에 이 표절률이 뭐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20% 이상인데요. 뭐 그 정도 남아가지고 뭐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걸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만약에 장모를 만날 때가 되면은 제발 이제 그냥 좀 지내시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네, 오늘 관훈 토론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네. 딱 절반이 본부장 의혹에 할애가 됐어요. 1시간 15분. 네. 관심사는 김건희 씨 인터뷰가 포함된 YTN 네. 보도로 좀 촉발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네. 이런 주장으로 네. 보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뭐 이것은 뭐 김건희 씨의 발언으로도 사실과 다른 점을 좀 인정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력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를 또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뭐 이사로서의 어떤 재직 기간, 그리고 또 수상 경력 뭐 이런 것을 좀 일부 다르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력서 전체가 다 허위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수원 그 여대의 겸임 교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채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일부 사실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력서 전체가 다 허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윤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뭐 저희로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훈 토론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관훈 토론 이제 본부장과 관련된 본인, 이제 부인, 뭐 장모와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들이 이제 제기된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위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 수원 여자대학교 겸임 교수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력을 기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으로 볼 때 대학교의 교수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근본이 뭐냐면 정직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경력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기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 채용이 되고, 또 학교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그 이력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일을 해왔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오늘 처가 관련 의혹 뭐 1시간 네네. 넘게 네.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일이다. 결혼 전의 일이지 않느냐. 네. 이런 해명도 많았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건 검찰의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뭐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도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증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직까지 혐의없음 처분을 좀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게 고발이 됐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결국은 지연함으로써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뭐 고발 사주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발 사주는 정말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9월 6일에 어떠한 그런 그 이제 민주당과 가까운 그 시민단체의 그 고발에 의해서 3일 만에 그 9월 9일에 그 윤석열 후보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법사에 나올 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항상 여러 번 여러 했어요. 차례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 입건으로부터 석 달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이름 특정도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것도 빨리 그러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지 어떠한 그런 대선이 지금 점점 3월 9일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손준성 검사는 지금 2번이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검찰과 또한 뭐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또한 김건희 여사 그 대표까지 포함한 모든 이런 가족들을 전방위로 지금 압박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선 개입이다. 이러한 말을 오늘 윤 후보가 하신 거고요. 저희도 이것은 뭐 일관되게 법사위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수사의 불공정성 또한 그 중립성 위반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하셨어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선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선 과정을 보면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들이 중심이 됐었죠. 근데 이번 대선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는 이미 비리 문제로 인해서 구속이 된 상태고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부분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이 부인과 그 장모가 이런 비리에 연루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고요. 또 지금 앞서 이제 전주현 의원님께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이 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야당에게 고발 사주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부분을 정치권과 언론인이 제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야당 정치권과 연합을 해서 사주를 해서 이 의혹의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본인의 의혹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모와 관련된 부분은 양평 공흥지구에 관련해서 땅을 매입한 내용이 차명으로 해서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부인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결혼이 2012년 3월에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 부인과 장모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법의 집행에 있어서의 검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바라볼 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과 처가와 장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부장 의혹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이
전임 교수 출신입니다. 이 교수 출신들이 김건희 씨의 대학 교수 임용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이 허위 경력에 대한 기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공정에 대한 상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 30대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봤을 때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의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김건희 씨는 관련된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인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 교수의 지원과 관련된 허위 경력 기재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낼 필요가 네. 있다. 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좀 잘못된 사실을 좀 바로잡을 좀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이제 토지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이것은 공소장에 있는 거예요. 공소장. 그럼 공소장이 그러면은 공소장이 있다고 다 유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소장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마치 그거 100%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을 지금 그 장모께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계시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하셔야 된다. 오늘 야기한 민주당의 이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 또한 부적절했다.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김건희 대표가 2010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2013년과 2017년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비상장 아니 주식을 주식을 이제 매입을 그렇게 했었죠.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증권 가지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0년도와 11년도에 걸쳐서 몇 차례 거래만 했던 것을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이거는 아예 거래 계좌까지 그렇게 공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렇게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그거 제가 것이고요. 하나 좀 언급을 예, 아니 하고- 좀 한 네.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지금 의혹이나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쏟아내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인정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 수사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며칠 전에 유한기 본부장의 지금 자살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도를 합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은 정말 이 수사는 묻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기관이 엄격한 칼을 들이대고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손방망이를 들이대고 이런 것이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방송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려고 좀 정리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고 가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에 왜 이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입장을 아주 맞물려서 좀 앞에 부분 좀 설명하고 네, 그 네.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한 세트로 좀 묶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주가 조작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부터고요. 이 도이치모터스가 그러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017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좀 야권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장모와 부인의 의혹 관련된 부분도 결혼 이후에도 계속 현재 진행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인과 공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 지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허위 경력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공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김건희 씨가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대 논문 재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 지금 얘기한 지원서 문제 또 김건희 씨 모녀 양평 공흥지구 참여 문제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이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부정과 비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위기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혹 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러한 검증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 이런 입장도 저는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한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가 지금 얘기 나온 것이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곽상도 전 의원이 그러면 왜 50억을 받았는지, 이 돈의 쩐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납 구조를 밝히는, 돈의 흐름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화천대유의 시드머니가 어디에 있었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는데 그 비리의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알선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5년에는 구속이 됩니다. 이 당사자가 누구를 변호인을 맡게 되냐면 당시 박영수 변호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죄가 무혐의 처리가 된단 말이죠. 이 내용도 들어가고 1,150억 원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에 땅을 세는 매입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대한 그 돈을 하는 데 있어서의 펀드 구성을 할 때 하나은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선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끊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야당에서는 좋다, 부산저축은행 것까지 포함해서 네.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어서 합의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돼요. 뭐가 네.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번 11월 17일에 이게 이제 법사위가 열렸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정된 법안 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재명,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한 이러한 그 특검 법안, 요것을 9월 23일에 국민의힘이 제출을 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24일에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 11월 17일 상정 법안에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국민의힘에 협의도 안 거치고 다시 이제 버전 2가 나왔는데 이 23번은 쏙 빼고 의안 목록에서 예, 빠졌다는 의안 목록에서 말씀이시죠? 빠졌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저희가 굉장히 큰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래도 한 번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당연히 이 법안이 이렇게 9월 23일에 낸 법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또 전체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몇 개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1순위예요. 1순위로 이렇게 상정이 돼야 되는데 또 민주당이 요것만 쏙 빼고 지금 법안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들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서 강한 이의 제기를 하고 뭐 퇴장하는 뭐 이러한 또 법사위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에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후보가 11월 10일에 특검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11월 18일, 8일 후인 11월 18일에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월 6일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왜 특검을 안 하냐. 특검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한테 왜 특검 안 하냐고 썽을 내는 글을 SNS에 올리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검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12월 9일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법사위 상정을 요청을 해서 열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간사만 나왔어요. 이게 법안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지고는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결국은 상정 거부를 민주당이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뒤집어 보면 뭐냐? 이재명 후보는 계속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만 진심은 특검을 할 생각이 1도 없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호중 대표 계속 제가 특검 얘기하고 안 좀 되는 하시죠. 것을 국민의힘에 미루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김기현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 협상을 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든 특검 다 수용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10년 전에 얘기한 뭐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관련한 것도 넣고 뭐 당연히 거기 그 자금의 흐름을 하려면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곽상도 전 의원이나 뭐 그런 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것은 수사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드린 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특검에 대한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특검법안을 내는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적 우리가 레토릭 수사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규명이냐는 것이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공격을 위한 특검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려면은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대장동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봤더니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그렇기 때문에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도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하나은행이 이제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 펀드에 들어갔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키넨 파트너스죠. 키넨 파트너스의 자금인 400억 원이 또 들어가요. 이것도 시드머니가 되는 건데 이 시드머니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키넨 파트너스가 투자를 해놓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대장동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이제 화천대유의 돈의 흐름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 핵심적인 사안의 부분도 윤석열 전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여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검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포함에 대한 부분하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또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과 또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를 이제 하려면 좋은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주질 않으시니까 특검 만나주지 않으니까 김기현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특검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꾸만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의힘이 낸 법안만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 정말 그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그럼 내시면 됩니다. 아니, 법안을 내서 아니, 법안을 내는 게 필요가 없는 게 서로, 상설 특검 서로, 법이 아니,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서로 이 논의를 문제를 하면 되는 되는 거죠. 것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당장, 드리는 건 본질은 뭐냐면 당장 먼저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타겟팅 특검 법안이었기 것이죠. 때문에 이게 접근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당초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특검 이야기는 제가 진짜 한 달 반째 하고 있는데 그래요? 계속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 간에 논의가 좀 진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설전만 오가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서요. 저희가 내용 증명이라도 좀 보내야 될 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자 네. 이렇게까지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 예. 이 질문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본적인 질문으로 대선 후보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근데 여론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국민 과반은 사생활은 빼고 도덕성과 비리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계시고요. 4분의 1은 사생활도 왜 빼느냐, 포함해야 한다. 모든 의혹을 꺼내놓고 검증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의혹이 야 정말 저게 필요하냐, 저게 도움은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범앵커님께서도 이제 그 언론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검증이라고 했을 경우에 공사 영역을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지만 시민사회라든가 언론에서는 또 사적인 영역까지 다 검증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자체가 공인이에요, 이제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는 과연 뭐 개인의 사생활이 있었겠죠? 어떤 삶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삶의 문제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과연 이분이 살아올 때
정말로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적 기준.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 검증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거, 그 절차 과정에서 나온 문제다.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사생활은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또.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뭐 영부인이 공식적인 공인은 아니, 그 공직자는 아니다만 이제 공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국민들이 정말 이 뭐 또 영부인으로서 적합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그것은 뭐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이제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한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한 또 검증도 필요하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인은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님에도 경기도 5급 공무원을 수행하겠다. 뭐 이것은 정말 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공금을 오히려 그 불필요하게 쓰게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필요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은 이제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런 이제 그 후보자를 어떠한 선택을 이제 3월 9일에 국민들이 하실 때 이것은 이제 뭐 비단 이제 후보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를 비롯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후보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한국 대선의 과정들을 쭉 보면요.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이 아니면 이제 장모가 이러한 비리라든가 불법에 연루돼서 검증대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87년 체제 이후의 대선 과정에 보면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모습 이것을 검증해 왔지. 사실 이번에 대선은 상당히 좀 한국 정치사에 특이한 사례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후보자의 뭐 가족에 대한 뭐 검증도 어느 정도는 뭐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제 5년 동안 이끌 대통령으로서 뭐 적합한 능력과 또한 인성과 뭐 도덕성을 가졌는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이고 뭐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러한 대통령의 직위에 오르는 사람은 어차피 넓은 의미의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그 부차적인 검증도 어느 정도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한 말씀만 좀 딱 드리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직업이 뭐였냐요? 검사였습니다. 근데 검사였기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장모가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가 관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검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처가의 비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방패막이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랬을 경우에 대한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 부인에 대한 부분, 장모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관훈 토론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그렇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더 조심했을 수 있다. 네. 그 부분도 살펴달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다룰 시간이 너무 적네요. 네. 이재명 후보 행보도 좀 보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PCR 검사를 받고 오후 일정은 다 취소했었는데 검사를 받은 뒤에 긴급 성명을 냈네요.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즉시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 또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5.18 묘역에 갈 때마다
비석도 예의 없이 밟았고, 그러나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상대 진영은 100%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네. 전두환 씨가 계속해서 입에 좀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두환 씨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여기 가서 하는 말과 또 저희 가서 하는 말이 다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테지만 이제 광주에 가서는 이제 전두환 씨의 이제 그 비석을 이제 밟았는데 또 며칠 전에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는 또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 이렇게 또 추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표심에 따라서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어떤 정직성 또한 진정성 그리고 일관성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이제 1년 유예하겠다. 뭐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고 또한 이것은 어떤 그런 공약으로 내세운다기보다는 이것은 법률적인 개정이 따라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떠한 그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반발이 있으면은 또 없던 걸로 하고 이랬던 점이 좀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도 이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이다, 유연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전임 우리나라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공칠 과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공이 있을 때는 공을 표현하는 거고 또 과가 있을 때는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또 수정해서 나아가는 정치를 펴는 것이 역사의 어떤 진보이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해야 될 어떤 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와 좀 경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해한 중범죄자고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준엄하고 냉엄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유연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이제 경제적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이슈에서의 양도소득세라든가 좀 종합부동산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이슈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부동산 이슈의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유권자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특히 일가구 뭐 다주택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에도 있지만 또 지방에 이제 농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중과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경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1인 1가구인 경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에 있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국민적으로 볼 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어떤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어요. 예.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방역이 또 강화될지도 모르겠고 네.
소상공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또 처할 텐데요. 그러니까 두텁게 하자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네. 없어 보이고 네. 다만 빨리 할 것이냐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네.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정 간 협의부터 해오라. 왜 야당한테 자꾸 협의하자고 하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 짧게 좀 보면요. 정리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이 딱 세 가지와 하나의 결정적인 시기로 이제 결정되는 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지금 국민의 문제, 가장 큰 재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해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거고요? 무엇을 이 손실 보상 관련된 어떻게 지금 50조냐 100조냐 이런 돈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예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가장 피부적으로 어려움의 고통과 고난을 좀 겪고 있는 시기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여야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거고요. 야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빨리 해야 되는 문제를 대통령이 되면은 하겠다.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여기에 지금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없는 평가입니다. 것이죠.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반서해주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뭐냐면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재원 마련,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면 50조든 아니 100조든 뭔가 재원 마련을 해서 예산 편성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당정 협의를 하라. 너무나 이거는 옳은 방향이죠. 그래서 1번이 재원 마련, 그다음에 당연히 2번 여야 협의. 저희 국민의힘도 재정 마련이 된다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도 부총리를 찾아가서 뭐 어떠한 그런 설득을 했달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떠한 지금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것도 표를 계산한 그런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신 시청자들도 판단이 있으시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회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